불가사의한 현상이나 사건은 호기심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수년에 걸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회수를 노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수년에서 수십 년간 떠도는 역사 및 과학적 신비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전문가들이 해결한 10개의 미스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배와 비행기가 항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 지도에 표시되지 않고 미국 지명위원회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남동부의 한 버뮤다 대엔틸리스 제도를 잇는 삼각지대로 배와 비행기 그리고 탑승한 승객들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는 1964년에 특이점과 초자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화시킨 사람들 중 하나였던 미국의 작가 빈센트 게디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상현상은 빈센트가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아니며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 지역에서 실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에 관한 수많은 사건 외에도 그러한 실종 사건에 연관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군의 항공기와 선박도 포함됩니다. 민간과 군의 경우 모두 미국 정부는 실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잔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 또 다른 미국 작가인 찰스 벌리치는 그의 책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이런 불가사의한 소문을 더욱 촉발시켰으며 심지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깊은 물속에 잠겨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버뮤다 삼각지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이 특별히 위험하지도 않으며 진입하면 무조건 실종되지도 않습니다. 지구 전역의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비해 버뮤다 삼각지대는 너무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세계야생생물기금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장소 중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대서양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비행기와 배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사라지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행기와 배들의 항로 중 하나입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지상낙원을 만들 것 같은 공산주의는 1917년 지하에서 암약하고 있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에 휩쓸렸던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1918년 7월 17일 볼셰비키 공산당원들은 곤히 잠들어 있던 니콜라이 황제와 가족을 한밤중에 깨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니콜라이 황제와 그 가족들이 살아있고 안전한지 확인시키기 위해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와 가족들을 두 줄로 정렬시킨 후에 지하실의 방 전체가 화약 연기로 가득 찰 정도의 수많은 총알을 난사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공산당원들은 아직도 숨이 붙어있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칼로 찔러 확인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기는 격동의 시기였으며 니콜라이 황제와 그 가족들의 죽음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살인자들은 황제와 황제 가족 모두를 살해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모순되었고 여기저기 분산 처리된 시신들은 즉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니콜라이 황제의 넷째 딸인 아나스타샤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알려지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남은 아나스타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나스타샤가 탈출했다는 소문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아나스타샤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고 행방이 묘연했던 아나스타샤가 20세기 현대전설의 미스터리로 공고히 남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생존에 대한 희망이 잔존하고 있던 1976년에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소련 연방이 1991년 12월 26일에 붕괴되기까지 비밀에 붙여졌고 1994년 과학자들의 DNA 검사를 통해 이들 시신이 황제와 그의 가족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아나스타샤도 발견되었지만 러시아 법의학자들은 셋째 딸 마리아라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 법의학자들은 아나스타샤라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고 황제의 자녀들 중 2명인 어린아들과 딸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아나스타샤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음모론자들에 의해 아나스타샤의 생존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행방이 묘연했던 자녀 2명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이로써 니콜라이 황제와 가족 모두가 같은 날 사망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죽음의 계곡의 돌은 실제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무게가 최대 227kg인 암석들이 마치 마법처럼 1분에 최대 5m까지 이동합니다. 항해하는 돌로 알려진 이 암석들은 계곡 표면을 따라 최대 300여 m까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돌들이 움직이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암석에 귀신이 붙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움직이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암석이 움직이려면 완벽한 기상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암석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막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지만 여전히 겨울 날씨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한파가 몰아치면 암석 아래에 얇은 얼음판이 형성되고 강력한 폭풍우가 계곡을 휩쓸 때 얼음으로 미끄러운 암석의 미면은 강한 바람에 밀리는데 이때 암석은 분당 5m의 속도로 수백 미터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항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중인 돌을 직접 육안으로 목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 사진작가 한 명이 마침내 이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델리의 철기둥이 1600년 동안 녹슬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1600년 동안 녹슬지 않은 철기둥이 인도 북부의 폐허가 된 모스크인 쿠툼 미나르에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지되는 철기둥의 상태는 역사가 과학자 및 고고학자를 매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했으며 외계 기술이라고도 믿어졌습니다. 기둥은 여러 개의 뜨거운 철조각을 함께 두드려 전통형 모양을 형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종류의 강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둥의 구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현대 강철은 고대 기둥과 거의 동일한 탄소 함량을 보유하지만 고대에 만들어진 이 기둥의 인함량은 현대 강철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대 강철의 높은 인 함량으로 인해 결정질 인산수소철로 된 보호막이 기둥 표면에 형성되어 부식으로부터 기둥을 보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함량이 높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 건축물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델리의 철기둥은 녹슬지 않지만 유연성을 잃어 현대 건축에 사용하면 깨지기 쉽습니다. 레밍은 절벽에서 집단 자살하지 않습니다. 1958년 디즈니는 눈 덮인 절벽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레밍떼가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고 레밍이 집단 자살을 한다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각인시켰지만 후대의 전문가들은 디즈니가 다큐멘터리를 가짜로 만들었다고 밝혀냈습니다. 야생에서 레밍떼의 이동을 보여주기 위해 디즈니 영화 제작자는 레밍의 자연서식지나 집단 이동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 엘버타를 선택했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 이누이트 아이들에게 대량의 레밍을 구입한 후 눈 덮인 환경에 레밍들을 풀어놓아 극적인 효과를 낸 다음 이들 설치류를 절벽 위로 몰아 의도적으로 바다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야생 레밍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설치류는 결코 의도적으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레밍은 3, 4년마다 대규모 개체수 증가로 인한 집단적인 이동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수영을 할 수 있고 살아남습니다. 소수의 레밍만 다른 서식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죽습니다. 디즈니가 조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인해 집단 자살하는 레밍에게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서 구출하는 컴퓨터 게임이 1991년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라스푸틴의 죽음은 불사신처럼 과장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농부였던 라스푸틴은 수도원에 잠시 정착했다가 영적인 치유를 한다고 허풍을 떨며 러시아를 여행하기 시작한 후에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아버지인 차르 니콜라스 2세의 아내는 라스푸틴이 혈우병에 걸린 자신의 막둥이 외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농부 출신 미친 수도사이자 사기꾼인 라스푸틴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성자라고 자칭하던 라스푸틴은 니콜라스 황제와 왕실의 정에도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푸틴이 러시아 궁정과 귀족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가 가졌다고 밝힌 신비한 능력과 더불어 라스푸틴이 로마노프 왕실에서 휘두르는 권력과 영향력이 러시아 언론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스푸틴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고 어떤 것들이 신화인지 모호해졌고 그에 대한 신비성이 증가되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직접 참가해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맡은 니콜라스 2세는 라스푸틴의 계시를 믿고 반대하는 부하들을 무시하면서 전력을 이동해
러시아의 전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2년 후에 니콜라이 2세의 조카 사위인 펠릭스 유수포프 백작과 그의 부하들은 라스푸틴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은 성공했지만 암살자들은 그들의 암살 노력을 과장함으로써 이미 신비로웠던 라스푸틴에게 신비성을 더했습니다. 펠릭스는 라스푸틴에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케이크와 포도주를 주면서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는 결코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펠릭스의 공모자들은 라스푸틴의 흥미를 유지하고 라스푸틴이 있는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소음을 숨기기 위해 위층에서 가짜 파티를 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살 시도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펠릭스는 라스푸틴에게 총을 쏘았으나 죽지 않았고 결국 등에 4발을 더 쏜 뒤에야 라스푸틴을 죽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에 라스푸틴이 강에서 발견되었을 때 마지막 4발의 총격에도 그를 죽이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가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 다친 후에 익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라스푸틴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검시관은 라스푸틴이 사망할 당시 혈류에서 어떤 독극물이나 익사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는 머리에 맞은 단 한 발의 총상으로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암살자들은 그를 강물에 던졌고 며칠이 지나도록 라스푸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라스푸틴의 불사신 같은 죽음 과정은 모두 펠릭스와 암살 공모자들의 허풍이며 거짓말이고 라스푸틴은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마야 문명은 갑자기 붕괴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의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이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의 북부에서 고대 마야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할 무렵 이 문명은 거의 익힌 상태였습니다. 마야 문명의 붕괴를 일으킨 정확한 날짜나 사건에 대해 기록된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마야 문명이 갑작스럽고 파국적인 종말을 맞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마야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헤게모니가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훨씬 덜 재미있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과테말라 남부 저지대 전역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농업적으로 번성하던 마야 종족 공동체들이 도시로 성장한 후에 마야의 도시들은 서기 900년경에 인구 과잉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세력 다툼이 거대한 중앙도시가 자리한 정글 지역과 각 도시에 만연되자 많은 마야인들은 도시를 떠나 고지대와 해안 지역으로 분산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왜 마야 문명이 스페인 군대가 도착하기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 분열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정치적 긴장, 종족들 간의 전쟁 및 경제적 어려움이 결합하여 인구의 분산과 문명의 쇠퇴를 초래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서기 1524년에 오늘날의 과테말라 지역에 도착했고 서기 1697년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마야인의 유일한 대도시인 노이페텐을 점령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대로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로 인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도시들이 버려지고 주민들이 소규모로 여기저기 흩어진 것입니다. 마야 문명이 하나의 거대 국가로 통합되지 않고 여러 개의 부족이 각각 이룬 도시국가 성격이 강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21개의 마야 종족과 같은 수의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들 21개의 부족들이 잇고 있는 각기 다른 자수문양과 색깔의 전통의 상은 사실상 마야의 전통의 상이 아니라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 부족들을 구분하고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페인 복식을 개량해서 원주민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많은 마야인들이 오늘날의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몬두라스, 엘살바도르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 과테말라는 총인구의 51%가 마야 종족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마야 종족이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실제로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와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연금술사들이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연구한 지 400년 후에 과학자들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실제로 노력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성공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된 원소의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와 변환될 원소의 원자핵이 구성하는 이것들의 개수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 연금술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지만 최종 산물의 구조는 빠르게 붕괴되고 변환 과정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우며 가성비는 최악입니다. 1924년 독일과 일본의 독립과학자들은 수온을 높은 전류에 노출시켜 금으로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수호는 금보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금보다 양성자가 3개 더 많은 납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더 큰 원소입니다. 두 나라의 과학자들은 성공했지만 그들의 실험은 혼합된 결과를 제공했으며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36년에 과학자들은 다른 원소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 아원자 입자로 원소에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은 신뢰할 수 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소음, 백금, 비스무트가 모두 금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1996년에 납을 사용한 같은 방식의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600메가 전자볼트의 양성자에 노출되어야 하고 방사능이 입출되며 최종 산물인 금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금은 아주 소량이며 방사능이 포함된 속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1947년에 로스웰 추락 사건이 기상 관측 풍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외계인 인터뷰 책의 독자들은 아주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947년 여름 신비한 금속 물체와 파편들이 로스웰에서 70마일 떨어진 농부 윌리엄 브레즐이 소유한 목장에 추락했습니다. 윌리엄은 보안관에게 신고를 하고 신문사에 연락했고 보안관의 보고를 받은 미군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잔해를 수거한 후에 비행 접시에 잔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미 육군은 그 잔해가 비행 접시가 아니라 기상 관측기구가 추락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어제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로스웰 비행 접시 추락 사건의 음모이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1994년도 보고서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로스웰에 추락한 잔해는 프로젝트 모글이라는 특급 기밀 작전의 테스트가 실패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냉전 초기에 구소련을 정탐하기 위해 계획된 임무로 이 테스트에는 미국 정보부가 해외 각국과의 원자폭탄 실험을 대기 중에서 소리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와 마이크가 부착된 특수한 풍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풍선을 실험한 이유는 미군의 핵실험장이 근접해 있어서 풍선을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처음에 비행 접시가 추락했다고 발표를 한 것은 비행 접시가 갖는 허구성을 통해 자신들의 기밀 작전을 물타기하고 흐리게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행 접시가 추락했고 잔해가 수거되었다는 사건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고 로스웰 지역 자체와 미군들이 수거했다는 비행 접시 잔해에 대한 관심이 폭주했습니다. 더구나 풍선에 탑승시킨 인체 모형으로 인해 외계인 사체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접시 추락 사건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면서 자신들의 테스트가 구소련의 뒤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한 미군 당국은 하루 만에 어제의 발표를 번복해서 기상 관측 기구가 추락했다고 정정했고 이것은 말 그대로 99%가 사실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잔해들 역시 풍선의 외피였던 은박지 등입니다. 그러나 음모론자와 당시의 일부 목격자들은 미국 정부가 로스웰 추락 사건을 더욱 은폐하기 위해 1994년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믿고 있으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가짜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신자님들이 실망할 소식입니다. 길이 15피트, 너비 4피트의 아마포차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얼굴과 몸처럼 보이는 윤곽을 나타내고 토리노의 수위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던 매장용 천으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는 1354년에 처음 등장한 지 불과 35년 만에 가짜라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1389년 트로이의 주교는 이것이 가짜라는 진술과 정보를 확보했고 1390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편지를 써서 토리노의 수위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극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신자들은 그 후로도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이라고 수세기 동안 믿었고 교황과 카톨릭 본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1988년에 법의학 과학자들은 탄소 연대 특정으로 수위가 만들어진 시기가 약 14세기라고 밝혀냈고 결국 수위가 처음 발견되었던 1354년이나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가 예수 생존 당시와는 전혀 다른 직조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수의 모습과 혈흔으로 믿고 있던 수위에 찍힌 자국은 혈액에 당연히 있어야 할 산화철이 포함되지 않은 중세시대의 물감인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끈질긴 집념과 믿음은 2018년에 마침내 법의학 과학자들이 핏자국 불치 테스트를 실시하게 했으며 중세시대의 안료로 묘사된
수위의 핏자국 위치와 예수의 서거 방식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